한국은 단기 투자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미국은 장기 투자가 여전히 가능한 국가이다. 뭐 법이라든지 규정이 바뀌지는 않아요. 100년 동안 유지를 하고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단기 투자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자본이익에 중점을 둘 수밖에 없어요. 시색 차이. 5년 후에 10년 후에 그런 것까지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죠. 그리고 워낙에 고평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더 그래요. 네. 그러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토지가 광활하고 그리고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저렴한 땅들이 아직까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인구의 대이동이 서부 개척지대가 아니라 이제 다시 남부로 흐른단 말이에요. 자, 예전에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면은 서부 개척 시대라고 그래서 왜 미국에 있는 인구가 다 서쪽으로 갔었어요. 러스트 벨트라 그래가지고 미시건, 지금 미시건이 많이 낙후가 된 쪽으로 흘렀지만은 예전에는 공업단지로 유명했기 때문에 또 사람들이 그쪽으로 많이 몰렸어요. 자, 이제는 또 바뀌었어요. 남쪽으로 흐르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인구의 흐름을 파악하라. 그 자체가 굉장히 핵심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부동산은 항상 관계가 있는 게 뭐냐면은 인구예요, 인구. 그죠? 인구 증가, 인구 감소, 인구의 흐름, 인구가 유입되느냐, 유출되느냐. 예. 그리고 또 가구 수. 그것도 상당히 그 수요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이게 사회적인 변화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얘기했었을 때 1인 가구의 등장. 이것이 또 요즘에 트렌드란 말이에요. 그럼 1인 가구가 등장하니까는 1인 가구에 맞는 이러한 주택의 형식들이 또 바뀌는 거잖아요. 대한민국도 아마 그럴 거예요. 평수가 넓고 방 개수가 많은 아파트보다는 요즘에는 이런 핵가족을 위한 그런 아파트들이 자꾸 신생으로 나오게 되고 신축으로 나오게 되고 그리고 1인 가구의 등장으로 인해서 이러한 모든 그 부동산의 트렌드가 이제 바뀔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런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싱글 패밀리 홈, 즉 단독 주택이 여전히 안정적인 자산이라고 본다는 거죠. 똑같은 거주용 부동산이라도. 거주용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유형 자체가 단독 주택이 있고 타운하우스, 콘도, 코업, 뭐 다세대 주택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다세대 주택 중에서도 유닛이 4개까지가 주거용이고 5개 이상은 또 아파트라 그래가지고 사업용으로 들어가요.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 미국에서는 가장 선호되는 거주용 부동산 유형 중에서도 단독주택을 가장 선호한다. 가장 안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그거는 지금 무슨 말이냐. 인구의 그 형태의 있던 변화가 1인 그 가구가 많이 등장을 하고 보편화되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이러한 가족 위주의 그러한 인구 구성을 유지하고 있다. 또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장기 투자가 여전히 가능한 국가이다. 그래서 자본이익이 아닌 아까도 얘기했지만 현금 흐름에 충분히 중점을 두고 가도 될 만한 모든 요소들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또 보실 수가 있는 거죠.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이 정책적인 부분의 변화에 따라서 미국의 전통적인 부동산 시장에 관련된 뭐 법이라든지 규정이 바뀌지는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어느 정도 선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미비한 영향은 단기적으로 있겠지만 한국처럼 정책이 바뀔 때마다 부동산 정책이 바뀐다.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 또 바뀐다. 이런 거가 거의 없죠. 그래서 대표적인 경우가 그 미국의 가장 강력한 세금 혜택 중에 하나가 1031 exchange, 동종 자산 교환이라는 그러한 그 세금 인센티브 코드가 있는데요. 100년 동안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 안 바뀌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한국과는 다르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한국과 좀 다르다는 부분이 있다 보니 좀 안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유일하게 레버리지의
그 효과를 가장 크게 얻을 수 있는 투자가 부동산이에요. 왜냐하면은 유형 자산이기 때문이에요. 예, 대부분 우리가 그 투자를 할 때 주식과 부동산을 많이 비교를 하고 또 이러한 투자 영역에 있어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보편적인 투자가 부동산하고 주식이거든요. 한마디로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제가 8만 불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8만 불어치 주식에 투자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대부분이 주식은 생각하면은 좀 더 그 안정적이지는 못할 수 있으나 수익성은 높다. 이렇게도 알고 있어요. 예. 그리고 황금성도 좋다. 금방 몇 초 만에 파니까. 그런데 수익성이 좋다?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부동산은 안정적이긴 한데 수익성에 있어서는 주식보다는 좀 못하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제 계산을 한 부분이 있는데요. 자, 그래프를 이제 보시면은 제가 8만 불을 갖고 있을 때 8만 불을 주식에 투자했었을 때 복리의 개념으로 늘어난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수익성은 연 10% 그리고 30년 동안 복리의 개념 불어났을 때 이 차트를 보시면 되죠. 자, 그리고 부동산일 경우에는 내가 8만 불이 있어요. 그리고 레버리지를 통해서 대출을 32만 불의 대출을 받았어요. 그러면 나는 8만 불을 갖고 있으나 40만 불에 대한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appreciation rate, 예, 연간 가치 상승률을 내가 6% 잡았는데 그 6%는 왜 잡았느냐면요. 1968년도 이후로 ANAR에서 발표한 미국의 평균 appreciation rate이 6%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6%를 잡아본 거예요. 그러면은 똑같이 1년부터 30년, 모기지가부터 30년 고종이 많으니까요. 까지를 비교를 한 차트예요. 그러면 주식이 8만 불짜리로 해서 10% 연간 수익성을 보고 복리로 늘어났을 때와 그리고 8만 불을 투자 금액을 가지고 32만 불을 레버리지를 통해서 30년을 갖고 있었을 때 6% 복리의 개념 늘어나고 했을 때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엄청나게 달라져요. 30년 이후에.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레버리지의 강력한 파워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런 현금 흐름에 중점을 두는 투자 자체가 익숙하지도 못할 뿐더러 그리고 부동산의 특징이 장기 투자를 갈 수 있는 특징이 아니기 때문에 단기 투자에서 그 자본이익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경우여서 그러한 부분들이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현금 흐름을 많이 원하는 경우에는 이제는 꼭 대한민국이 아니라 내가 익숙한 지역에서 기회를 찾을 수가 없다면 다른 국제 투자자들처럼 그런 기회를 찾을 수 있는 지역에 가서 기회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리스크를 분산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부동산은 삶의 터전이자 경제 활동의 한 부분이며 재테크의 한 부분으로서 생각을 좀 하셔야 되고 그리고 한국에서도 다른 국제 투자자들처럼 그 나라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그 투자에 대한 안정성과 수익성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다면 그 일부에 대한 리스크는 다른 지역에서 충분히 그 기회를 찾아야 된다. 이러한 그 투자자의 마인드가 바뀌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실질적으로 하고 계세요. 왜냐면은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이들 언급하신 게 뭐냐면 양도소득세 부분 그리고 이런 증여상속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시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은퇴를 하고 나서의 우리 삶을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건데 이제는 우리 사람들의 수명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우리가 은퇴를 하고 나서 남은 그 시간을 어떻게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면서 할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은퇴가 다가오시는 분들, 은퇴 준비를 하시는 분들 또는 은퇴를 하신 분들은 자산을 지키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그러한 수익
리스크로 그게 수동소득이에요. 그렇죠. 예,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여러분들 그 미국 주식만 생각하더라도 배당금이 나온 데서 좋아하시는데 네. 이제는 그 배당금에 대한 수익만으로 살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는 없는 금액이잖아요. 네. 예. 그리고 어차피 가장 큰 부분은 무엇이냐면 돈의 가치는 나날이 떨어진다고 보셔야 돼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네. 그래서 미국 부동산 부자들이 부동산에 투자하는 진짜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 부동산 부자들은 돈의 가치를 미래의 가치로 생각한다는 거죠. 현재 가치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율, 뭐 우리가 그 미국 연준, 뭐 파월이 항상 얘기하는 거, 미국은 연 인플레이션율 2%가 될 때까지 네. 뭐 싸운다,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가깝게 2% 인플레이션율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내가 갖고 있는 돈의 가치는 매년 2%씩 내려가는 거죠. 그럼 10년이면 20%고 20년 40%가 내려가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리스크를 해지하는 차원으로 자산에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기본적인 생각만 하더라도 배당금에 나온 수익, 그 다음에 부동산에 대한 현금 흐름, 똑같은 그 현금화 자체가 또 다른 거고 그리고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느냐 아니면 자산의 가치가 떨어지느냐 이 부분도 충분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요. 자산은 보호하고 싶은데 한국에서는 내가 얻을 수 있는 이런 은퇴 부분에 대한 나의 그 실질적인 생활비 영모게지라 그래서 이제 그걸 활용하세요. 네. 그런 영모게지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의 내가 갖고 있는 자산에서 나가는 거고 현금 흐름은 그 자산의 가치 상승과 더불어서 지속적으로 현금 흐름이 나온다는 거고 그 현금 흐름은 시간의 가지로 증가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이 한국의 좋은 점 그리고 또 미국이면 미국의 좋은 점을 잘 활용하셔서 이러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좀 더 다양화하고 그리고 리스크를 적절하게 분산할 줄 알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예, 이것이 그 연금이냐, 부동산에 투자한 결과로서 나온 현금이냐.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그 수동소득이냐, 예, 그 다음에 능동소득이냐. 그리고 그것이, 결론적으로는 내가 갖고 있는 그 자산의 가치를 보호받을 수 있느냐. 사실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런 401k라 그래가지고 그 연금 같은 제도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는 현금 자산이고 하나는 우리가 그 부동 자산 또는 실무 자산이라고 볼 수는 있겠죠. 유형 자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그에 대한 해지를 받을 수 있느냐. 사실 그것도 우리는 충분히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거거든요. 미국에서 말하는 자산 관리는요, 프로퍼리 매니지먼트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크게는 세입자 관리, 그 다음에 부동산 건물에 대한 관리, 이 두 가지 일을 한다고 보실 수가 있는데, 자산 관리의 가장 큰 미션, 의무는 결론적으로는 부동 자산을 보호하고, 그리고 그 부동산 소유자의 재산과 재정을 보호해주는 그 자체가 가장 큰 미션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세입자를 어떻게 관리하는가 그리고 또 그 건물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부동 자산에 대한 가치가 상당히 많이 좌우가 돼요. 예, 그래서 그러한 원칙을 충분히 알고 적용했었을 때 당연히 부동산 소유자의 재산과 자산의 가치가 극대화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세입자 관리를 하는 부분에서나 또는 부동산 건물을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그 동일한 원칙들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그 우리가 보통 자산 관리라고 하면 특히 뭐 한국에 계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또 일부 사람들은 상당히 대수롭지 않은 일로 생각을 하죠. 그러나 굉장히 그 대수롭지 않은 일들도 소홀히 하게 되셨을 때 엄청난 재정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러한 관리를 했을 경우에는
그러한 그 동일한 원칙을 지켜라 하는 내용을 제가 좀 적었어요, 책에도. 그래서 그 6가지 원칙에 대해서도 제가 굉장히 그 디테일하게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시면은 여러분들께서 미국에는 이러한 자산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구나, 거기는 어떤 원칙이 적용이 되는구나 쉽게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미국에도 코로나 이후에 가장 크게 트렌드가 바뀐 것 중에 하나가 인구의 흐름이에요. 인구가 어느 지역에서 특히 이런 일선 도시, 뉴욕이라든지 샌프란시스코 같은 일선 도시에서 인구가 유출이 되고, 그리고 이선 도시, 특히 아틀란타라든지 달라스 같은 데는 인구가 유입됨으로써 결론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수요자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런 원리로 인해서 당연히 부동산 시장이라든지 가격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금리 부분, 금리가 당연히 지금 고금리로 지속이 되어 왔잖아요. 고금리에 의해서 대부분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실질적인 그 수익성이 어떻게 되느냐가 상당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미국에서도. 그래서 대부분 투자자들은요, 내가 현재 갖고 있는 수익성보다 또는 예금 이자보다도 훨씬 더 좋은 수익성이 있는 곳으로 돈을 흐르기 마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기회비용이 상당히 중요해요. 투자자의 의사 결정에 있어서. 그럼 예를 들어서 예금 이자가 현재 4%면 지금 내가 투자를 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성이 캠 레이시 보통 7%, 8%면은 당연히 좀 더 좋은 수익성을 내는 곳으로 움직인다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높으면 높은 대로, 낮으면 낮은 대로 그러한 수익성을 충분히 보충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 곳으로 사실 투자자의 자본은 흐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런 부분에서 기회와 위기가 같이 공존한다. 그러면은 그 기회는 어디서 찾느냐? 반드시 틈새 시장에서 기회는 찾을 수 있다. 보석을 찾아야 된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왔고, 그리고 지난 우리가 2008년도 금융위기 때를 생각해 보시면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금융위기, 말 그대로 위기였어요. 경제 위기였죠. 그러나 그때 또 부자가 됐던 사람들은 부자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틈새 시장에서 기회를 찾았기 때문인 거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때 2008년도 금융위기하고는 완전히 다른 시장이거든요. 지금은 금리예요. 말 그대로. 근데 이 금리는 어차피 인위적으로 일어난 하나의 흐름인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금융위기 때하고는 완전히 좀 다른 이제 그런 부분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 시점이라고 말씀하신다면은요. 현재 시점은 뭐 국제 투자자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고금리의 고환율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럴 때 국제 투자자는 어떻게 투자를 했는가? 이제 그걸 살펴봐야 된다는 것인데, 우리가 국제 투자자의 관점에서는 상당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그 달러가 강세일 때, 달러가 강세일 때는 예를 들어서 미국에 있는 그 투자 매물이 있으면은 그거를 팔아서 자국으로 가져갔을 때 엄청난 그 환율 변동에 따른 그 수익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거꾸로 달러가 강세일 때 한국에서 미국에 투자할 때는 더 많은 돈이 유고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마다 그 환율 해지 전략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자, 한국에서 미국에 투자를 하는데 금리도 높고 그리고 환율도 너무 높아요. 안 좋죠. 그러니까 그걸 상쇄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 40만 불짜리 미국에 있는 집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40만 불짜리 집을 살 수 있는 현재 원화가 있어요. 그러나 그거를 지금 당장 대출 없이 살 수 있어도 일부만 투자를 하고 나머지는 미국 현지에서 대출을 받는 거죠. 그리고 어느 정도 환율이 내렸을 때 그 대출을 갚는 방법. 그게 바로 이제 환율에 대한 해지 전략인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자녀들이 미국에서 어떤 그 공부라든지 그런 걸 목적으로 해서 장기 거주를 하기 위해서 집을 구입하시는 분들. 그럼 역으로 생각하시면 생활비가 한국에서 미국 가면 비싸잖아요. 그러나 미국 자체에서 충당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어차피 결국 상쇄된다고요. 살면 살수. 이런 것들을 절충을 시키는 그러한 투자 전략이 상당히 필요한 그러한 시점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부터 사회할 부동산 따로 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국 부동산 부자들의 자산 관리 시크릿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그 여러분들께서 이제는 그 투자 포트폴리오가 좀 더 다양하게 그 알아야 되는 그러한 시점에서 미국 부동산에 관련된 책들이 좀 여러 권이 나왔었으나 대부분이 한국에서 미국으로 투자했었을 때 기본적인 투자 그 방법에 대해서 있었다면은 이 책은 한국에서는 한 번도 다뤄보지 못했던 미국 부자들의 진정한 부의 비밀, 자산 관리에 대해서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읽게 되면은 제가 지난 22년 동안 겪었던 저의 이야기를 담아서 엮은 책이에요. 그래서 미국 부자들의 부동산에 투자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이며 그러한 부의 원리를 실현하게 하는 것이 바로 자산 관리다. 그래서 자산 관리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미국 부자들의 성공의 키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 진행 과정을 보시면은요. 현금 흐름의 무한한 가능성, 그 무한성이 이 책을 통해서 많이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도 이제 전화가 울리는 것도 처음에 따르릉 한 번 울리잖아요. 맨 마지막에는 따르릉 따르릉 두 번 울려요. 그럼 뭐냐면 현금 흐름의 무한한 가능성이 한 번 끝나고 이제 두 번째로 된다. 아까 제가도 얘기했지만 현금 흐름의 무한한 가능성 이런 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수동소득을 창출한 자산에 투자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책도 이제 그러한 원리를 담기 위해서 전체 구조를 제가 좀 그렇게 좀 담았었고 그리고 자산 관리의 어떤 역할은 무엇이며 그리고 미국 현지에서 이러한 그 자산 관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실감을 하기 위해서 제가 그 에피소드를 많이 넣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 재무제표. 재무제표 안에 있는 순운용소득 현금 흐름을 어떻게 극대화시킬 것인가, 공시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수입은 어떻게 늘릴 것인가, 지출은 어떻게 줄일 것인가. 그렇게 해야지 현금 흐름이 증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원리가 이 책에 다 있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수익성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미국 부동산이죠. 답부터 말씀드리면은 미국 부동산에 투자했었을 때 똑같은 금액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률 자체는 월등히 높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자체는 이미 대한민국의 부동산의 가치 자체는 많이 고평가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역으로 수익률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자본이익에 중점을 두는 투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를 갖고 있는 반면 미국은 좀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예, 현금 흐름에 중점을 두는 투자를 선호하고 있고 그리고 자산 가치 상승 부분은 좀 더 안정적으로 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같은 자본으로 투자를 했을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수익성은 월등히 미국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우가 더 높다고 볼 수가 있겠죠. 코로나 이후에 한국 거주 미국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국제 투자자들이 많이 증가를 했고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 좀 더 많이 증가를 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리스크 분산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한 뒷받침되는 그러한 데이터를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은 미국에는 외국인 그 투자협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매년 국제 투자자들이 미국 부동산에 투자를 했을 경우에 전체적인 투자를 한 부동산 거래수 그리고 전체적인 거래액을 데이터를 만들어 발표를 해요. 그래서 어떤 한 해는 유별나게 국제 투자자 수가 많았다. 그리고 어떤 한 해는 좀 더 적었다. 이제 그러한 수치를 발표를 하는데 그 자체를 그러면은 왜 미국에서는 중요하게 생각을 할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것은 미국 부동산 시장의 수요로 더해지기 때문에 그 시장의 흐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ANAR 미국 부동산 중개협회에서는 국제거래 보고서를 매년 발표를 해요. 그러면은 그 거래 보고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국제 투자자들이 미국 부동산에 투자하는 그러한 거래액과 거래수를 발표를 하거든요. 근데 유별나게 공통점이 있었다는 거죠. 공통점이 뭐였냐면은 국제 투자자들이 미국 부동산을 구매했었을 때 자국의 경제가 불안정할 때
그리고 자국의 정책이 불안전할 때 유별나게 미국 부동산에 투자를 많이 한 그런 해였다 하는 통계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러한 국제 투자자들을 기준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왜 그러면 미국 부동산이야 되는가? 그럼 그 국제 투자자들이 나온 설문조사를 통해서 봤었을 때 강력한 법률 체제, 그리고 강력한 정부, 그리고 세금 혜택, 기축 통화인 달러를 확보할 수 있다는 거, 미래의 자녀 교육, 이러한 이유들로 해서 미국 부동산을 구입을 했고 투자를 했다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자,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국제 투자자들은 작년에 비해 올해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느냐는 것은 이러한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좀 짐작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나 대한민국 자체는 전체적인 국제 투자자 비율에 있어서 사실 리스트에 들어가 있지를 않아요. 전체적인 그 투자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는 나라다. 예를 들어서 중국과 인도는 똑같은 아시아라도 1위와 4위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리스트에 없다는 거죠. 예, 그러면은 중국이 왜 미국 부동산 구입할까? 인도가 왜 구입할까? 앞에서 얘기한 대로 자국의 어떤 정책적인 부분, 경제적인 부분에서 안정하다고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인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발표된 내용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 국민 소득이 많이 향상이 됐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리스크를 분산하기 방법으로 포트폴리오의 다양성을 위해서 미국 부동산에 투자하는 걸로 나왔어요. 예, 그래서 굳이 이유를 모르신다면 아마 대한민국에 있는 국제 투자자들이 작년 대비 올해 좀 더 많이 증가를 했다는 것은 아마 그러한 이유와 관련이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국제 투자자들이 보는 관점은 뭐냐면은 안정성과 그다음 수익성을 많이 따지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그 미국 주식도 대한민국에 알리기 전까지 좀 상당히 오래 걸렸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미국 주식은 좀 더 보편화됐고, 그리고 미국 주식을 떠오르면은 좀 더 안정적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예,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어떤 부동산이 한국에 비해서 월등하게 좋다. 그거는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부분을 떠나서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기회비용을 따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수익성을 따라가는 거고 수익성에서 좋은 곳으로 돈은 흐른다는 거죠. 가장 큰 차이점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한국은 시세 차이, 예, 즉 자본이익에 중점을 두는 투자다. 그리고 미국은 안정적인 자산 가치 상승과 함께 현금 흐름에 중점을 두는 투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즉 자본이익이냐 현금 흐름이냐. 완전 반대 개념이죠.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구조 자체가 미국하고 좀 더 달라서 일단 가장 큰 제도적인 부분, 정책적인 부분에서 다른 부분이 이러한 소비와 투자를 활성화하는 제도냐 아니면 그렇지 않으냐. 요 기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소비와 투자를 활성화하는 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금융제도, 그 다음에 세금 혜택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네, 즉 이러한 소비와 투자를 장려하는 그런 제도이고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조금 반대 개념이죠. 예, 조금 그런 투자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규제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완전히 좀 다른 개념으로 흘러갈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우리가 레버리지, 부동산 하면은 가장 강력한 파워가 레버리지 파워인데 레버리지 자체가 또 한국과 미국이 다른 거는 미국은 어디까지나 부채를 활용하게끔 돼 있어서 예, 이러한 다양한 금융 상품을 활용하게끔 돼 있죠. 그러나 한국은 대부분 전세 제도라는 거죠. 예, 전세 제도가 있기 때문에 한국의 레버리지는 전세다. 그렇기 때문에 갭 투자. 그러니까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팔 수밖에 없는 자본이익이 중점을 둘 수밖에 없다는 거고. 자, 두 번째는 너무나 고평가가 되어 있다. 예, 그러다 보니까는 밸류 자체는 상당히 지금 높아져 있는데 반면에 수익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웬만한 자본을 투자하지 않고서는 현금 흐름을 기대하기가 힘들고, 그리고 아예 현금 흐름 자체에 대한 개념이 미국
한국에 있는 미국인들처럼 정립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부동산 하면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그 원리밖에는 잘 모른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미국 주식이 좀 알려지면서 배당금이라는 그러한 현금 흐름 부분의 일부를 좀 알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미국 주식에 대한 어떤 안정성, 즉 배당금을 알게 되신 거고, 그리고 미국 부동산에 대한 현금 흐름의 강력한 무한한 가능성, 그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되시는 거에 차이점인데, 그러면은 우리가 판매를 하는 경우, 보통 우리가 투자를 했을 경우는 출구 전략이 있는 상태에서 투자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한국 같은 경우에는 출구 전략으로는 파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지만 내가 투자한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상당히 뭐 또 쉬운 것만은 또 아니죠. 자,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은 결론적으로는 양도소득세, 세금 내고 자산도 없어져요. 그러면 그나마 있었던 수동소득도 소멸되는 거죠. 자,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가장 선호시되는 출구 전략이 재융자 전략이에요. 그래서 그 어느 정도 그 밸류가 상승을 하면 한국에서는 빨리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미국 같은 걸 파는 게 아니라 순 자산이 늘어나잖아요. 가치가 상승하면. 그 순 자산을 활용하는 거죠. 즉 캐시아웃 리파이낸스라 그래서 현금인지 재융자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를 꺼내서 또 다른 수동소득을 창출한 자산에 또 투자를 하는 거고, 그래서 또 수동소득을 만드는 거고, 가치가 올라가면은 또 순자산이 증가하면은 또 다시 수동소득을 창출한 자산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재융자, 캐시아웃 리파이낸스라는 또 그 현금인지 재융자를 활용한다는 거죠.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오른 자산은 강력한 세금 혜택을 통해서 지켜버려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현금인지 재융자를 통해서 얻은 현금은 세금 면제예요. 파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새로이 생성된 융자 부분에 대한 이자 부분은 세금 공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 계속해서 돌고 도는 거죠. 그래서 그런 원리가 상당히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거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투자를 장려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는 한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그 부동산에 그 많은 현금이 잠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묶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현금이 도는 포션 자체가 굉장히 좀 적다면 미국 자체는 그러한 거를 계속해서 돌도록, 그죠? 캐시 플로우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돌게끔 하는 그런 구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더 큰 차이점은 우리가 부동산 하면은 미국은 인플레이션 헤지, 리스크 헤지로 간다 이거죠. 자,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 테이킹이에요. 좀 다 틀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미국에는 투자라고만 얘기해야지 투기라는 그 글자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한국 같은 경우는 자본이익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이제 투자냐 또는 투기냐 그 단어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만 보더라도 좀 다르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고, 그리고 또 미국의 그 부자들과 한국의 부자들의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에 있어서 제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 미국의 부자들은 부동산도 소유하고 있더라. 근데 한국의 부자들은 부동산을 소유했더라. 좀 다른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한국 같은 경우는 부동산이라는 투자에 많이 의존한다. 그 부동산에 의한 부를 창출하는 그러한 부분이 좀 더 많다. 그러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투자의 영역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그 중에 일부가 부동산이더라. 이런 느낌이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는 투자에 대한 포트폴리오가 작고 재테크의 영역이 다양하지 못하기 때문에 편중된 부분이 있더라. 그것이 한국의 모습이더라. 이런 거를 좀 많이 비교를 해보게 됐어요. 미국은 50개 주마다 법과 규정이 틀리고, 그리고 또 집에 대한 가치나 그리고 부동산 유형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합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 물론 한국도 마찬가지긴 한데 미국도 예전부터 확립된 대도시, 특히 뉴욕이라든지 샌프란시스코 이런 경우에는 집가격이 굉장히 비싸요. 그러니까 좀 고물가죠. 자, 그리고 이제는 인구의 흐름이 선벨트 남쪽으로 흘렀기 때문에 인구의 대이동이 일어났다고 볼 수가 있어요. 코로나 이후에. 그러다 보니까는 새로이 지금 뜨고 있는 신생 도시들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 대표적인 지역이 텍사스, 조지아주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좀 공존의 의미다. 그러니까 한국은 대부분이 자본이익인데 미국 같은 경우에도 자본이익에 중점을 두는 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플리핑. 예, 특히 이런 캘리포니아 뉴욕 같은 경우는 집이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뭐 100년, 150년 된 집들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레노베이션을 해서 예, 플리핑을 통해서 좀 이득을 보는 그런 이제 투자가 성행하기도 해요. 그러나 미국의 전통적인 투자의 핵심 원리는 현금 흐름에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것인데 그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땅값이 좀 더 저렴하다. 예, 거기에서 우리가 답을 찾을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엄청 가능하죠. 그러니까는 미국 같은 경우에도 물론 지역마다 틀리긴 하지만 예를 들면은 1억 정도만 있어도 충분히 미국에 투자 가능하세요. 그리고 미국에는 외국인 대출이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1억의 돈을 가지고 나머지를 75% 정도는 대출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한 40만 불짜리 정도의 집을 또 사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수익성 자체를 따진다 그러면은 우리가 캠 레이스로 보통 계산을 하는데 수익성이 좋은 지역 같은 경우는 캠 레이시 한 7%까지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10억이라고 하셨잖아요. 10억이면은 결론적으로는 대출 없이 한 택을 기준으로 하면은 세 채 정도는 살 수가 있어요. 조지아주 기준으로 했었을 때. 그러면은 거기에 따른 월세 수입이 대강 한 채당 2,300불만 잡아도요. 대강 한 7,000불은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엄청 그런 부분들이 한국하고는 좀 다르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그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이자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이 현금 흐름의 폭이 좀 달라집니다. 근데 현재만 기준으로 하더라도요. 현재 모기지 금리가 30년 고정으로 했을 때 대강 6.8%인데 외국인 대출의 경우에는 그보다 이자가 좀 더 높다고 보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확히 계산해봤어요. 재산세, 그 다음에 각종 그 지출 부분 다 빼더라도 거의 조금 남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그러나 현금 흐름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좀 더 많아지잖아요. 왜냐면은 미국에는 대부분 임대 자체가 인플레이션율에 따라서 매년 2%, 3% 올라가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은 1년 지날 때마다 임대료는 상승하는 것이죠. 예, 그리고 그 융자라는 것은 미국은 워낙 금융 상품이 많기 때문에 금리가 내렸을 때 항상 재융자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예, 그래서 재융자를 통해서 계산을 다시 한번 해보면 현금 흐름이 또 달라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현금 흐름에 이제 계산을 한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그 2,000불의 월세가 나온다. 그러면 그거를 그 3%씩 인플레이션율로 이제 계산을 해봤어요. 그러면은 거의 뭐 30년이 지나는 경우에는 엄청난 그 임대료 상승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그리고 대출 부분은 부채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다 미국은 고정금리이기 때문에 일정하죠. 바뀌지가 않아요. 그러니까는 현금 흐름은 당연히 시간이 지날수록 높아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예, 대부분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구조 자체나 그다음에 전반적인 시스템이 한국하고 좀 많이 다른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특히 전문 투자자일수록 취득하기 전에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자산관리 회사를 먼저 선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거꾸로예요. 그러니까는 대부분의 한국에서는 자산관리, 프로퍼티 매니지먼트를 부동산 소유자가 직접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리고 한국에는 자산관리 회사에 대한 인지도가 확립되어지지 않았어요. 아예 그 자체에 대한 개념이 쌓여지지가 않았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이라든지 그리고 매각이라든지 이러한 거 외에도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부동산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게 프로퍼티 매니지먼트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자산을 지키고 재정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부자들은 항상 먼저 선임을 하는 것이 부동산 전문인이기보다는 자산관리 회사를 선임하셔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미국은 또 너무나 광활하고 주마다 기후가 또 틀려요. 예를 들면 플로리다는 덥잖아요. 근데 뉴욕은 겨울에도 추워요. 그러면은 그 기후에 따라서 집의 그 형식이 달라요. 예, 그래서 관리하는 방법도 틀려요. 그러면 겨울이 오기 전에 추운 지방에서는 집을 어떠한 거를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게 나오는 거고, 그 플로리다에 사는 사람들은 겨울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집을 관리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플로리다에 있는 투자자가 뉴욕에 있는 부동산에 투자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투자하려고 하는 그 지역에 정통한 전문적인 자산관리사를 선임해야 된다는 거고요. 미국에는 각 유형별로 부동산의 유형도 많잖아요. 네, 거주용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 산업용 부동산. 그리고 또 상업용 부동산 중에서도 뭐 오피스 건물, 뭐 상가, 그리고 아파트 되게 많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각 유형별로 자산관리회사가 많기 때문에 미국에는 자산관리 회사만 하더라도 300만 개가 넘어요. 엄청난 시장의 규모라는 거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좀 생소할 수 있지만 미국에서는 부동산과 더불어서 항상 같이 공존하는 게 자산관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계시든지 또는 미국에 있더라도 거리가 다르거나 기후가 다른 그런 지역에 있는 분들은 반드시 내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 전문 운용에 맡긴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시스템을 충분히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부터 사야 할 부동산은 따로 있다. 미국 부자들의 부동산 자산관리 시크릿. 제가 이거를 냈는데요.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미국 부동산의 특징은 안정적인 자산가치 상승과 함께 현금 흐름이 좋은 자산에 투자를 하는 원리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여기 ABCD 매트릭스라 그래서 미국 부자들이 부를 창출한 부의 원리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부채를 활용해서 현금 흐름을 극대화하고 현금 흐름을 극대화되면 자산 가치는 상승해요. 상승된 자산 가치는 세금 혜택으로 지키는 원리. 이것이 계속 도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많이 들었을 거예요. 로버트 기요사키가 지금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서 항상 외치는 게 그거잖아요. 부자가 되려면은 수입, 지출, 자산, 부채 그리고 현금 흐름 알아야 된다. 그게 뭐냐 재무제표거든요.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미국 부동산은 리스크 헤지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냐면 순운용 소득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순운용 소득을 높이는 원리가 결론적으로 현금 흐름을 극대화하는 원리고 그리고 그것이 자산의 가치 올리는 원리예요. 예, 그래서 그러한 원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자산관리다. 예, 이 책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시면은 한 번도 접하지 못했던 미국 부동산의 자산 관리는 어떤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담긴 책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네, 아까 처음에 미국 부동산의 중요한 부분이 현금 흐름이에요. 수동소득을 끊임없이 창출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항상 수운용 소득을 높이는 데에다가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거든요. 임대용 투자 부동산의 경우에는요. 자, 그러면은 현금 흐름을 극대화한다. 그러면 수입은 어떻게든 최대한 늘려야 되겠죠. 그리고 지출은 최대한으로 줄여야 되겠죠. 그리고 부채. 예, 부채는 어차피 재융자를 활용해서 금리가 낮아졌을 때 재융자를 하는 거고, 그리고 또 미국 같은 경우는 보통은 고종으로 간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수입은 올리고 지출은 줄이고 공시를 줄인다. 그럼 그 자체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순운용 소득을 어떻게 최대화시킬 것인가.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많이 그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은 공실 부분이에요. 공실 부분. 그러니까 대부분 공실을 최대로 줄이기 위해서
대부분 그 임대를 하는 자산관리 전문 회사라든지 또는 부동산 소유자들이 하는 그 실수 중에 하나가 잠재 고객을 유치하는 데에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성공 원칙, 제가 이 책에서도 많이 쓴 게 기존 임차인을 보호하는 거, 오랫동안 있게 하는 거, 그것이 공시를 가장 줄일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그리고 나서 새 임차인. 그럼 새 임차인들은 지금 다 걸려서 새로 입주를 하려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 좀 더 서비스를 좋게 해가지고 더 오랫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결론적으로 공시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건데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꾸로 한다는 거죠. 앞으로 미래에 있을 잠재 고객들을 위해서 광고비도 많이 나가야 되죠. 또 그만큼 노력과 시간이 들어가야 돼요. 예. 그러니까 지출이 그만큼 또 늘어나잖아요. 그 공실이 또 늘어나요. 왜냐면은 그 기간이 있으니까. 공실을 줄이는 가장 제1원칙, 가장 쉽다는 거죠. 기존의 임차인에게 서비스를 더 잘해서 그들이 더 오래 살게 해라. 두 번째, 새 임차인에게 신경 써라. 그리고 잠재 임차인은 마지막이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또 많이 또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점유 부분. 예, 그 부분에서도 많이 좀 그 실수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 책에도 제가 많이 설명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그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그 시장 임대료가 있죠. 예, 그리고 실제 임대료. 대본에 보는 거는 우리가 그 마켓 렌트, 액츄얼 렌트라 그러는데 마켓 렌트는 시장 임대, 액츄얼 렌트 실제 임대이거든요. 그런데 보통은 그 시장 임대라는 것은 임대 계약에 쓰여진 그 임대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어떤 투자자분들은 어떤 아파트가 100유닛이 있는 아파트를 구입을 했을 때 95채가 지금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그럼 점유율이 95%인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사실 가장 하는 미스테이크가 뭐냐면은 물리적인 점유만 생각한다는 거죠. 예, 95채가 지금 점유가 되어 있으니까는 95%다. 맞아요. 점유율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거기에 정말로 중요한 거는 경제적 점유율을 계산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95개가 점유가 되어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금액이 정확하게 내가 받을 만한 금액이 들어오느냐. 이거는 뭐냐면은 임대 손실 부분, 임대 할인 부분, 그 다음에 턴오버 부분들이 정확하게 계산된 금액이냐는 것을 봐야 된다는 건데,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아파트가 있어요. 그러면 그 아파트의 그 호수가 101호예요. 그럼 101호의 현재 그 임대료가 800불을 받고 있어요. 예. 800불을 받고 있는데 그게 실제 임대료죠. 예,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자, 그런데 시장 임대료를 보니까 이 똑같은 게 지금 850불이 나온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시장 임대료는 850불이에요. 그러나 내가 받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해요? 800불인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102동은 새로 들어왔으니까 850불로 적용이 됐죠. 그러면은 똑같이 101호나 102호는 똑같은 사이즈고 똑같은데도 101호는 800불인 거고 102호는 850불인 거죠. 근데 이제 101호는 이제 6개월 남았어요. 임대 기간이. 그럼 6개월이 지나서 나가면은 850불이고 지금은 800불이죠. 그럼 실질적으로는 시장 가격은 850불이지만은 800불을 받고 있으니까 매달 50불씩 손실이 발생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가 임대 손실 부분이라는 거고 그리고 임대 할인 부분은 이 공시를 채우기 위해서 이제 할인을 해요. 보통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에 새로운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한 달 프리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850불씩 해서 12달을 받아야 되잖아요. 1년 계약이면은. 그러면은 850불에 한 달은 프리로 주니까는 11개월만 받겠다는 거죠. 그럼 850 곱하기 11개월 하면은 전체적으로 12달치가 되고 나누기 12를 하는 게 실제 임대료인 거죠. 예, 그것이 임대 할인인 거예요. 그럼 이제 턴오버는 뭐냐면은 A라는 임차인이
살다가 이제 기간에 대해서 나갔어요. 그럼 B라는 임차인이 들어오죠. 그러면 그 사이에 공백기가 있죠. 그게 턴오버 기간이에요. 네. 그거를 최대한으로 짧게 가야지 공시를 줄이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세입자, 새 세입자가 오래 살게 하는 것이 이런 턴오버를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다 감안한 것이 경제적인 점유율이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거든요. 심지어는 본인들이 투자 경험이 많은 전문적인 투자자라 하더라도 점유율을 계산하실 때 또는 공실률을 계산하실 때 하는 실수들이 번번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걸로 인해서 수운용소득에서 차이가 일어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그 부동산의 가치를 잘못 계산해서 구입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충분히 고려를 하셔서 부동산 거래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재무제표를 읽는 그러한 방법이라든지 지혜가 엄청나게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수입을 올리는 방법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거는 똑같아요. 기존의 임차인을 최대한으로 오랫동안 있게 해라. 그리고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기타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거에 신경 써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그 펫을 많이 키우잖아요. 네. 애완견. 맞아요. 그러면은 공간이 남아있다. 아파트 공간에서 공터가 좀 있으면은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요즘에 많이 핫한 게 뭐냐면은 그 펫파크예요. 그래서 그 조그만 공간에다가 이런 그 댕댕이들이 또는 애완견들이 거기서 똥오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제 그런 공간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그 소득층이 괜찮은 그런 세입자를 충분히 끌어당길 수 있는 또 하나의 부분인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스토리지 부분, 저장 장소를 해서 엑스트라로 수입을 더 받는 부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전체 수입을 또 올릴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랬을 때 수운용 소득이 조금만 올라도 부동산의 가치는 굉장히 올라가요. 예, 그러한 원리를 설명한 것이 또 이 책에 적혀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무제표를 어떻게 읽을 수 있는가,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하는 실수가 무엇인가, 이제 그런 내용들을 아주 그 투자의 기본적인 부분 다루었다고 보실 수가 있죠. 그럼요. 아주 쉽게 돼 있습니다. 네, 그거는 100년 동안 이어온 부의 세금 코드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동종자산 교환이라고 하는 걸로 1031 이슈엔지라고 하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 그러면은 양도소득세, 그러니까 투자용 부동산일 경우에 같은 가격이거나 또는 좀 더 높은 가격의 부동산, 동종의 자산으로 교환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평생 동안 연기할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빈도에 대한 제한도 없습니다. 이러한 연기된 세금 부분에 있어서는요, 납세자의 사망으로 끝나버려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상속인은 납세 의무가 자동으로 소멸되는 거죠.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계속적으로 상속세를 연기하다가 나중에는 그 상속인은 연기된 세금에 관계없이 현재의 가치로 상속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러한 제도인데요. 그 자체가 한마디로 미국 부동산 부자들이 부동산에 투자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가 있죠. 예, 참 신기하죠. 예, 우리가 한국의 어떤 그 원리라든지 또 그 한국에서 우리가 겪었던 이제 그러한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대한민국에도 그런 제도가 있다며 이거 완전히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폭동하는 거 아니야 그러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에 있어서 부동산을 폭동하게 만드는 원리보다는 실질적으로는 그 투자에 대한 어떠한 그 합리성 그리고 그 투자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자산을 지킬 수 있는 하나의 보호 장치 그리고 하나의 그 인센티브라고 이제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자산을 지속적으로 보존하고 증식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해주는 부분이
바로 이러한 세금 혜택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우리가 그 대전환점으로 지난 그 코로나 시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코로나는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는 대전환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코로나로 인해서 그 인구가 이런 안전성을 위해서 도심보다는 도시 외곽으로 많이 빠졌어요. 그리고 1선 도시에서 2선 도시로 많이 빠진 거죠. 자, 그리고 경제성을 위해서 좀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고물가 지역에서 저물가 지역으로 많이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미국의 부동산 시장이 콜 마켓, 중심적인 그 시장에서 서브 마켓, 외곽 시장으로 많이 바뀌었다는 건데 그 이유가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원격 근무, 재택 근무가 도입됨으로써 이제 출퇴근에 좀 더 자유로워졌다는 거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많이들 근무를 해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는 굳이 이제 출퇴근도 안 하는데 내가 비싼 지역에 좀 더 나쁜 환경 속에서 살 이유가 없다는 거죠. 네. 그리고 원격 근무가 많이 도입이 됐기 때문에 정말로 이게 실제 케이스가 많아요. 일은 캘리포니아에 일을 하고 있는데 네. 사는 건 조지아에 살아요. 그 재택으로 일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좀 더 질 좋은 삶을 영위할 수 있다 보니까는 그러한 근무 방식이 바뀌었다는 것도 굉장히 큰 인구의 흐름을 바꿔놨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구글 같은 데도 이제는 그 오피스를 많이 축소를 해요. 예, 이제 하이브리드, 원격 재택을 복합적으로 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요즘에 또 나오는 현상이 뭐냐면은 상업용 부동산의 오피스 공실 많이 늘어나는 거죠.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 트렌드 변화로 인해서 생기는 부동산 유형의 변화라고 또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특이한 현상은 뭐냐면은 그 소매점. 네. 소매점도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중심 지역에 한국으로 얘기하면은 백화점 같은 폐쇄형으로 된 그런 건물이 있는데 거기서는 지금 대부분의 유명 브랜드 소매점 다 빠져나왔어요. 인구가 왜냐하면 바깥으로 흘렀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는 공실이 많은 거죠. 근데 희한한 현상은 이 외부에 있는 쇼핑센터는 지금 다 차 있어요. 그리고 2023년도에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어요. 그 부동산의 가치가. 예, 그만큼 인구가 바깥으로 흘렀기 때문에 나온 유형별의 변화라는 건데 그래서 그 예전에 중심에 있었던 백화점에 위치했던 유명 브랜드 회사가 거기는 문을 닫아버리고 네. 어디에다가 다시 오픈을 했냐면 외곽에 있는 소매점에 이제 다시 오픈을 한 거죠. 이거 자체가 또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상업용 부동산 위기 뭐 자꾸 얘기를 하는데 가장 크게 좌우하는 게 바로 오피스 공실인데요. 네. 그럼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해서 이 부분을 극복을 하느냐 하는 과정에서는 미국에서는 거주용 부동산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러니까 거주용 임대주택도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네. 주로 그 각 지역의 도심에 위치한 오피스들이 공실이 좀 많은 편인데 네. 그러한 부분을 전용을 한다 그래요. 예, 전용을 해서 저소득층에게 거주용 부동산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변경을 해서 임대를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각 지역별로 실질적으로 그 필라델피아라든지 그다음에 아틀란타 일부 지역은 벌써 전용이 시작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도 많이 흐름이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인구의 흐름은 이러한 트렌드의 변화, 예, 그걸로 인해서 일어났다. 그래서 예전에도 그랬죠. 서부 개척 시대에도 예, 우리가 금강 예, 다들 살기 위해서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그쪽에 다 몰렸잖아요. 그리고 러스트 벨트 미시건에 예, 공업지구가 있으니까 또 사람들이 그쪽으로 또 몰리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이제 또 이제는 남쪽이 또 많이 개발되고 일자리가 많아지니까 인구가 많죠. 그럼 기업이 들어오죠. 기업이 들어오면은 또 인구가 또 많아지고 또 다른 인구를 불러일으키고 이게 자석 같은 시장이 되면서 계속적으로 팽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변화는 앞으로는 좀 더 지속적으로
이 남쪽으로 많이 흐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립대 시장인 경우에는 지금 서울처럼 네, 지을 땅이 없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자본 이익적인 부분에서는 좀 더 좋을 것 같고 대신 현금으로 만족했죠. 그러니까 캠 레이스를 우리가 많이 따져요. 그러니까 동일한 시장에서 또는 동일한 유형에서 우리가 캠 레이스를 가지고 가치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저평가가 되어 있는 지역은 마찬가지입니다. 캠 레이스는 높아요. 수익률은 더 좋죠. 반면에 리스크는 좀 더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러나 우리가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미래 가치를 봤었을 때 서울이라든지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뉴욕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고물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캠 레이스이 낮아요. 수익성이 낮는 거죠. 그러나 좀 더 안전하다고 본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거기에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수요예요, 수요. 인구가 계속 빠지고 있잖아요. 그쵸. 그럼 수요가 계속해서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수요가 어디로 간다고요? 계속해서 저평가된 지역으로 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그 부동산의 가치를 결정하는 부분은 네. 다른 그런 사회적인 환경적인 요인도 많이 필요로 하지만 결론적으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는 수요가 당연히 많아지면은 공급보다 수요가 당연히 많은 지역은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그런 편차가 더 심해질 거라는 거죠. 대표적인 게 뭐냐 맨하탄 보세요. 맨하탄 생각하면 우리가 많은 사람들 네. 그리고 고물가 그리고 주택 구입이라든지 이런 콘도의 그 가격이 얼마나 높아요. 지금 네. 많이 내렸단 말이에요. 그럼 뭐냐 인구가 빠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이런 인구의 흐름인 거죠. 네. 인구가 흐르는 곳에 돈은 같이 흐른다고 보셔야 된다는 거죠. 한국은 좀 다른 구조를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나라별로 그 특징들이 있고 정책이라든지 제도 면이 틀리고 그리고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그 합중국이라 그러잖아요. 네. 예, 미국 합중국. 그러니까는 50개 주마다 법과 규정이 다 틀려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한국과는 좀 다르죠. 한국은 단일 민족이고 미국은 다민족이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는 그 부동산 시장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어떤 특징이 있잖아요. 대치동 하면 대치동의 특징. 네. 예. 그리고 또 강남 뭐 파라군 뭐 다 나오잖아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학군도 바뀌어요.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보통 미국에서는 가장 많이 따지는 게 뭐냐면은요. 인구가 어디에 유입되는가? 미디언 하우스홀드 인컴. 중간 소득이 어떻게 되는가? 네. 그래서 20년 전, 10년 전, 지금 수입가는 이러한 가격의 그 가구의 미디언 하우스홀드 인컴 자체가 변동이 없다. 예전에도 높았고 지금도 높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요. 인구는 자꾸 움직여요. 네. 이사 나가는 사람이 있고 이사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그거는 거의 비슷한 사람들의 부류가 들어가고 나가고 한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은 스테이블한 시장이다. 그러면 그 학군이 전통적인 학군으로 유지를 한다는 거예요. 자, 반면 미국에서는 또 학군이 되게 좋았는데 네. 인구가 이제 빠져나가니까 저소득자들이 들어와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학군이 또 안 좋아져요. 그리고 또 안 좋았던 학군이 또 이런 젠트리피케이션, 네. 예, 가정을 통해서 상류층이 또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또 좋아져요. 이 바뀌어요, 학군이. 이 가장 중요한 거는 미국은 무엇보다도 먼저 학군 다 중요합니다. 입지 다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보시는 것은 인구의 흐름이에요. 그리고 인구의 흐름 중에서도 가장 주의 있게 보셔야 되는 게 자연적 인구 증가에 대한 네. 인구가 증가를 한 거냐 아니면 국내 순 이주에 의해서 인구가 증가를 했느냐 아니면 국제 순 이주에 의해서 인구가 증가했느냐 이런 걸 다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구조를 갖고 있는 거는 자연적인 인구 증가에 의한 인구의 증가. 그 다음에는 국내 순 이주에 의한 인구 증가. 그 지역이 투자 선정 지역으로서 유심히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인구는 증가했는데 국제 순 이주에 의해서 인구가 증가했다? 네. 플로리다 같은데. 네. 그런 데는 리스크가 크죠. 예. 그래서
자연적인 인구 증가가 있다는 곳은 뭐냐면은 젊은 층이 많다는 뜻이에요. 네. 젊은 층이 많기 때문에 일자리가 많고 기업이 들어오고 기업이니까 또 사람들이 더 들어오고 국내 순이주가 많다는 것은 거기가 살기 좋으니까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고 지역 선정은 충분히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죠. 없습니다. 어. 미국인과 동등하고요. 단지 한국에서 미국으로 그 투자 자금이 나갈 때 네. 한국 내에서 외국환 거래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만 채워주시면은요. 미국 내에서는 미국인과 외국인은 다 동등하고요. 또 세금을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요. 미국인들과 동등한 세금 혜택을 다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요즘 그 투자 포트폴리오의 영역이 넓어지면서 그리고 재테크에 대한 다양성을 추구하고 있는 여러분들께 이제는 미국 부동산이 여러분들 중에서 하나의 그 재테크 영역 중에서 꼭 반드시 알아야 되는 그런 분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정말 중요한 미국 부동산 투자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현금 흐름에서 다루어져야 되는 자산 관리에 대한 그런 책들이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책, 오늘부터 사야 할 부동은 따로 있다. 여기서 다루었던 자산 관리에 대한 모든 시크릿을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 한번 배우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미국 부동산에 대한 투자 영역을 좀 강하게 확립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